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마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연 채널에 제가 겪게 된 일들도 사연을 신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위로 세 형님들이 계시는데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속적인 트러블이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현재 꽤 좋지 않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걸 원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세 형님들은 워낙 서로 똘똘 뭉쳐 잘 지내오셨는지 텃세가 상당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잘 챙겨주는 척 하더니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는 완전 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런 말 못할 상황들을 혼자 앓고 있었는데 시모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계셨나 봅니다. 갑자기 세 형님들과 저를 다과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시모가 형님들께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최대한 좋은 관계로 지내길 원하셨네요. 어머,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저희는 원래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막내 동서 챙기는 거 못 보셨어요? 막내 동서, 내가 그동안 신경을 안 써줬다고 생각해? 한번 물어나 보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다그치듯 얘기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니? 하루 이틀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니? 5년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된 게 너희들 셋만 뭉쳐다니고 항상 막내 며느리는 따돌리고 있잖아. 방금도 그래. 후식 준비한다고 넷이서 우르르 들어가더니 셋은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떨고 있고 막내 며느리만 정신없이 과일 준비하지 않았어? 내가 보다 못해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셋이서 막내 며느리 챙겨주는 척 뭐 하면 되냐고 내 앞에서만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잖아. 막내 며느리도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는지 어색한 미소만 띠고 있잖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구는 거야? 한 가족이 됐으면 서로 잘 지낼 생각을 해야지. 내 말이 틀리면 대답들 좀 해봐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내가 괜히 간섭이라도 하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었는데 차라리 이렇게 계속 지낼 바엔 그냥 속 시원히 터놓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희들을 부른 거니까 첫째부터 뭐가 문제고 왜 막내 며느리만 따돌리는 건지 말 좀 해봐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드러나 보자. 글쎄요. 저는 챙겨준다고 최대한 많이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오히려 서운하기만 한데요. 막내 동서가 우리와 어울리려면 같은 물에서 놀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왜 셋이서만 함께 어울리는데요? 각자의 집안마다 돈벌이가 다른데 그걸 막내 동서가 못 따라올 게 뻔한데 굳이 무리해서 끌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둘이서 벌어모은 돈도 많지 않으니까 소형 평수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기름값 아까워서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 있겠어요?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저희는 그만큼 벌고 있으니까 대형 평수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죠.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에는 너무 쪽팔리잖아요. 우리는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뒤에서 소형차 가지고 따라다니면 저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막내 동서를 데리고 다녀야 해요? 가족들 모였을 때만이라도 관심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할 만큼 하는데도 욕을 먹는다면 아예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좋겠어요. 동서도 무슨 말을 해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동서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잖아. 저는 어머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머님이 괜히 그러시겠어요? 솔직히 형님들, 가족들 보는 앞에서만 저한테 억지 웃음 보이며 잘 챙겨주는 척 하는 거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저를 아예 따돌리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대답도 해주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른 척하고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형님이 방금 하셨던 말에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소형 평수에 살고 소형차 끌고 다니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건 오늘 처음 듣네요. 저희 부부가 잘 살지 못하니까 차별하신다는 거잖아요. 형님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집안의 재력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확실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양반 천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급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해서 형님은 지금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선 밤낮 안 가리며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데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세상 떠나면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굳이 돈을 쫓아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의 생활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개인적인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아주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남들 의식하고 그에 따른 사치 부리는 삶은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요. 그런 사치 부리고 싶지도 않네요. 새 형님들은 얼굴을 붉히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어이없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전부라고 저에게 목소리를 높인 큰형님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좋아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앞으로 더 피곤해질 거라는 말을 끝으로 방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두 형님들이 따라 나갔고 시모와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씁쓸한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새 형님들의 행동들이 너무 답답했었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력이 많든 적든 사람 사는 인생 삼시세끼 먹고 자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나서 저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지 형님의 태도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 형님들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제가 나타나면 바퀴벌레 피하듯 일사불란하게 갈라서며 아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가족들 전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결국 한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화가 잔뜩 올라오신 시부가 가족 전체를 자리에 앉힌 뒤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너희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니? 앉는 자리마다 가시방석이고
너희들만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나까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면 그냥 다들 인연 끊고 살아. 형수님들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찾아뵙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어요. 형들도 형수님 눈치 그만 보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즐거운 주말에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형들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형수님들 성격이 하나같이 똑같은 거야? 저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데 뭉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큰형수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요. 둘째, 셋째 형수는 큰형수만 따라다니고 어떠한 의견이라도 항상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뭘 얻어먹을 게 있으셔서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간 언젠간 집안 싸움 엄청 크게 날 것 같다고요. 지금 저한테 큰 소리 친 거예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서방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당신도 내 편에 서서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편을 들어줘? 내 집에 오는 이유가 서로 헐뜯으려고 오는 거야?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너가 제일 문제야. 우리 집안에 제일 큰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밑에 아랫사람들을 잘 챙겨야지. 너부터가 막내 며느리를 따돌리니까 위에 애들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잖아. 너만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겼겠니? 둘째, 셋째 너희들이 한번 얘기해 봐라. 그네를 주축으로 분위기를 몰아간 건 맞지? 그러지 않고서야 한꺼번에 너희들이 똑같이 행동했겠니? 솔직히 막내 동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저희가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내 동서와 맞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형님이야 저를 워낙 잘 챙겨주셔서 따르는 거지 막내 동서를 일부러 따돌리려고 같이 형님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알아서 기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가족들 중에 제일 뭣도 없는 동서가 혼자 잘난 척하고 있잖아요. 제가 막내였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얼마나 살갑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손윗사람이 먼저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알아서 머리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네요. 방금 손윗분들이신 분들이 하신 행동들이 이것밖에 안 돼요? 배울 점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제가 같이 엮일 필요는 없죠. 타인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대우는 받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아버님 댁에 따로 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들끼리 얼굴 안 붉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누구 하나 다칠 것 같아서요. 저는 아버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의 뜻대로 새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시댁에 따로 찾아뵈었고 더 이상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새형님들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시부와 남편이 새벽에 약수터에 간 상황에서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여시던 시모가 힘없이 쓰러지셨고 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으신 시모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시라고 몇 번이나 외쳐 불렀지만 미동조차 없으셔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을 취해
시모가 쓰러졌다고 설명을 한 뒤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건강 상태를 진단한 결과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신 거였고 곧바로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시부는 시모가 세상을 떠나실까봐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은 새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시모의 뇌출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네요. 그날만큼은 형님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모와 단둘이 있었던 저에게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오고 말았네요. 동서는 뭐하고 있었길래 어머님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아직까지 눈을 못 뜨고 계신데 후유장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래? 동서가 옆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지? 앞으로 동서가 어머님 옆에서 평생 수발 들도록 해.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상태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텐데 앞으로 아버님 혼자 어떻게 어머님을 병간호해요? 막내 동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책임까지 전부 짊어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혹시 알아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굳은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방치했을지도 모르죠. 지금쯤이면 벌써 눈을 뜨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 막내 동서가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선 무슨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뉴스에서도 이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랑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 충격으로 인해 쓰러지신 게 분명해요. 최근까지도 아주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동서, 솔직하게 말해봐. 어머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쓰러지신 거지? 경찰 조사부터 받도록 하지. 이제 막 수술 받고 나오신 어머님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형님들한테 쓸데없이 상황 설명하면서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걸 해명하기도 싫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는 어머님 옆에서 간호를 해드려야 하거든요. 아니면 형님들도 어머님 간호하는 거 도와주시던지요. 병실도 좁은데 모두가 모여있을 필요는 없잖아. 오늘은 동서가 어머님 옆에 있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급한 볼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도록 할게. 형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저희 오늘 중요한 선약이 있었잖아요. 더 늦기 전에 일단 약속 장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머, 동서. 먼저 나가지 말고 같이 가야지. 막내 동서는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라고. 새 형님은 어머님 옆에서 간호해달라는 말을 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병실을 빠져 나가 버렸어요. 시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 시모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이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린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의사는 시모의 상태를 살폈고 추가적인 검사 진행으로 장애의 판단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 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았던 게 시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시부는 저에게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들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야?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퇴근하고 온다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바빠서 못 오는 거래? 네, 그이가 전화를 했는데 많이 바쁜가 봐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누워 계세요. 며느리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놈들까지 안 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어찌된 게 연락 한 통 없어? 힘들게 배 아파 나와 키워줬더니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아주버님들이 형님들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큰형님의 입김이 있어서 더 못 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따로 연락을 취해보든지 할게요. 하여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며느리는 빠지지 않는구만. 안 되겠다. 큰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바꿔줘 봐라.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있어? 여보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 테고 뭘 원하길래 전화를 했을까? 설마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나다. 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병원에 오라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전날에는 내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제일 많이 걱정했다면서. 어머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제가요, 근래 많이 바빠서 시간이 좀처럼 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를 날리는 건데 저에게 그만한 여유가 아직 생기지 않았거든요. 퇴원은 언제 하세요? 병원에서 말고 집에서 뵙는 게 좋겠어요. 요즘 도연 아빠도 많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도연이 가학고 준비 중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수발이라도 들어달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러는 거니? 그래서 너희들 지금 날 피하고 있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아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제가 주말에 가끔 어머님 댁에 가게 되면 몸이 불편하시니 제가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 댁에 가서까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건강하셨을 때는 어머님이 거의 다 해주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테고 그이가 장남이니까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굳이 그런 말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겠냐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셔도 저는 지금 어머님의 건강 상태론 찾아뵙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손님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접을 받으려고 어머님 댁에 가는 거지 일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 밑에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수발 들어달라는 말씀하실까봐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또 주동했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 조금도 가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벌써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걷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도 너희들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당장 병원으로 다들 모여라.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 오지 않으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어머님이 하셔야죠. 애초부터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니까 결국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린 거라고요. 아버님도 저희 편에선 좋은 말 해주신 적 없잖아요? 이래서 아프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뿌리신 그대로 걷어들이시는 거니? 쥐뿔도 없는 동서내외 옆에 끼고 사세요. 큰 형님은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에게 해선 안 될 말들을 쏟아내었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시모는 머리가 아프셨는지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시모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새형님 내외는 병원에 오지 않게 되면서 시모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형님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아주버님들은 왜 병원에 오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새 아주버님 댁에 직접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형님의 연락처 메인 사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새형님 네들은 이런 상황 속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고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들의 배경사진을 바꿔놓은 상태였네요. 시모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게 됐다며 저와 남편을 잠깐 병실 밖으로 나가달라며 시부와 단둘이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실 밖에서 시모가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모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시부와 나눈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모든 상황을 바꿔 버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의 한마디에 상당히 놀랐지만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의 결정이 너무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국 시모의 말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난 이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새형님 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좋은 말이 아닌 안 좋은 말로 제 감정을 건들기 시작하길래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결국 우리한테 도움받기 그러니까 동서한테라도 손을 벌리신 거잖아. 늙으면 서럽다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동서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집안 살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니? 동서한테 부탁했겠지. 그렇다고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 정말 한심한 결정 아니야? 같이 지내다 보면 마찰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동서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한 건 형님이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알아요? 형님들이랑 아주버님 얼굴 2번 다시 안 보신대요. 인연을 끊어낸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셨겠어요?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얼굴 한번 보자고 했던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오신 거예요? 지레 겁부터 내셔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요. 어머님, 한번 하시면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 아시죠? 내가 뭐가 두려워서 그 집에 기어 들어가? 동서나 어머님 옆에서 아양 떨며 지내. 누구는 시댁에 가고 싶어서 매번 찾아뵙는 줄 알아? 앞으로 평생 고생이나 하면서 잘 살아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한 번뿐인 인생, 동서도 참 불쌍하다. 옆에서 시모와 시부가 형님의 목소리를 전부 다 듣고 있었고, 저는 시모가 전달해달라는 말 한마디 한 뒤에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형님은 제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끊임없이 전화를 했지만 끝까지 받지 않았네요. 결국 새형님 네외들은 계획대로 시댁에 모두 모이고 말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새형님 내외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모습을 침착하게 바라보셨고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이건 전혀 상황이 다른 문제라고요. 저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어요. 당장 취소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되고 왜 얘들은 안 되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까지 고개 한번 내민 적 없는 것들이 이제 와서 이러면 너무 속보이지 않아? 뿌리부터 다른데 저희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버님, 어머님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하시는데요? 이건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문제라고요.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앞에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눈뜬 장님들만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 평수에 사는 입주민이 되었네요. 저희가 왜 집을 처분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모든 걸 싹 다 바꿔주셨어요. 그동안 가지고 계신 재산의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지원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전에 살던 집 처분하고 아버님 집에 잠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집안에 있던 가전이며 가구며 싹 다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사람 기죽지 말라고 얼마 전에 외제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걷어찬 건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렸어요. 저희 돈 문제 때문에 구차하게 이러지 말죠. 6개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이시다가 돈 얘기 나오니까 집안이 뒤흔들릴 정도로 우르르 몰려오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시부모님께서 원래의 계획은 자식들 전부 모아놓고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 형제들한테 나눠준 다음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새 형님 네애들은 본인들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봐 그게 두려워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시부모의 재산이 저희 부부에게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급하게 시댁으로 몰려 들어왔네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어이없어 하셨어요. 새 아주버님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형님들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불공평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들이 탐이 나면 너희들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나는 막내한테 그동안의 고마움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돌봐드리면 되는 거죠? 내일부터 짐 싸서 들어올 테니까 저희한테도 당장 재산 나눠주세요. 진작에 돈 얘기 꺼내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요. 됐다. 너희들한테 돌아갈 일부의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증하도록 할 거다. 이게 내 뜻이고 결정이니 너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라. 시모의 말에 당황한 새형님 네애들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내었고 저한테만 물질적으로 크게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에 배 아파하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공기 좋은 시골에 거처를 옮기셨고 저희는 매주 찾아뵈어 필요한 것들을 챙겨 드렸는데 큰 아주버님이 시부께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새형님 내외가 함께 운영하고 있던 해외 수출 사업이 이번에 나라 간의 분쟁으로 인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위태로워졌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던 거죠. 분명 부모라면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셨는지 시부는 새형님 내외를 도와주지 않으셨고 결국 대형 평수를 살던 집과 재산들을 전부 처분해 손해난 부분들을 힘겹게 처리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지금 현재 밥 한 숟갈 떼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도 안색이 안 좋아지셨지만 아직까지 도와주지는 않고 계시네요. 새형님들은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요. 그건 시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 같아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생각입니다. 결국 새형님들의 기고만장했던 콧대는 무너지게 되었고 줄줄이 줄초상 나게 되면서 저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네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인 만큼 감수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는지 새형님들은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네요. 애초부터 서로가 잘 지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댁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동서가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이 밝혀지게 되자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고 이 문제로 가족 전체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시모가 동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그동안 동서가 저지른 행동들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정해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의견이지만 시부는 저희와 또 다른 입장이라 의견이 갈려서 서로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시부모님은 동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는 말에 결혼 문제에 대해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처음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죠. 서운하긴 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었는데 대화를 주고받을 때면 항상 저와 비교를 했어요. 동서와 초면인데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시모 때문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이 저보다 더 열을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 온 동서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말까지 더듬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온 동서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행동들이 분위기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들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서와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 좋지 않았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 동서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죠.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동서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마다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동서의 말투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동서,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이 안 들려? 내가 분명 빈 그릇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잖아. 지금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건데? 내 말 안 들리냐고 물어봤잖아. 저 귀에 안 다쳤어요. 다 들리니까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핸드폰 하는 거 안 보여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아까 음식부터 식기 정리까지 전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알아? 말만 알았다고 하지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잖아.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러는 건데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네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새며느리 들어왔다고 벌써부터 군기 잡는 거니? 네가 손윗 사람이면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일 때문에 그런다잖아. 하기야. 집에만 박혀 있으니 네가 뭘 알겠어. 애들 본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막내 며느리 위해서 주말에는 좀 쉴 수 있게 네가 해줘도 되는 거잖아.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말도 없다는데 오래간만에 쉬는 날까지 갈굴 필요는 없는 거잖니. 어쩜 너는 남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니? 저는 집에서 애들 보면서 가사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님 댁에 와서 노동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지금 너무 대놓고 저랑 동서를 차별하고 있잖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집안에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가 봐줘야 해요? 어머님, 저 너무 눈치 보여서 못 오겠어요.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적인 문제로 회사 사람들과 얘기 중이었는데 그걸 못 보고 저한테 화내는 형님이 너무 배려심도 없는 것 같아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아요.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형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몰랐어요. 동서의 행동에 제가 더 어이가 없었는데 시모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일방적으로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며 좋지 않은 상황을 손윗사람이 풀어야 한다면서 동서에게 사과하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매번 제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만 일을 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편이 아닌 동서 편에 서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어요.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 위치에서 얘기해달라는 것 뿐이었는데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제 탓이라고 시댁에서 나가려는 동서를 붙잡았어요.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동서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터 항상 저를 무시하던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동서가 오면서부터 더 심해졌었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터지게 되었고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다 보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까지 거들면서 시동생과도 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시모도 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면서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7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화를 냈었고 남편도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가족과의 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이유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게 문제였죠.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다 보니 저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긴 했었지만 동서가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한 건 저도 조용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더 심해질 게 뻔할 테고 오로지 저만 상처를 받게 될 텐데 이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저도 강하게 밀어붙였었네요. 언제나 조용히 넘어가던 제가 한바탕 흔들고 나니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더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 덜 받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어 평생 안 보고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만 가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서로 얼굴 붉히고 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현명한 방법 같았어요. 7년간 제가 해오던 일들을 시모가 이제 막 며느리로 들어온 동서를 데리고 집안일을 가르쳐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었죠. 애미야, 그동안 잘 지냈니? 애들은 아픈 것 없고 이제 화 좀 가라앉았어?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서 지낼 거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구나. 이번 주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할 말도 있고 우리 집에 경사가 생겼거든. 막내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단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니? 저번 일은 내가 좀 미안했다. 막내 며느리를 네가 너무 참는 것 같아 예민한 태도를 보였는데 앞으론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풀어라. 우리가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벌써 2달째다. 가족이 등을 돌리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데? 평생 얼굴 안 볼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오로지 아이들한테만 신경을 써줄 수 있어서 저는 이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손을 내밀었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줘야지. 아직까지 화를 품고 있으면 어떡하니? 가족끼리 살다 보면 얼굴 붉힐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라뇨? 어머님이랑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요.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끼시는 동서나 잘 챙겨주세요.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간다는 거 모르니?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해결하자. 저번에는 내가 좀 오버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네가 좀 얘기해봐라. 얘가 아직까지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잘 좀 구슬려서 얼굴 좀 보라고 해봐. 여보세요? 형님,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얼굴 안 보고 지낼 거예요? 저희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서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영 끊고 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웬만하면 이번 주에 나오는 걸로 해요. 그래야 화가 풀리죠. 안 그럼 저희가 형님 댁으로 갈 거예요. 그런 걸 원치 않으면 잠깐이라도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2달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시모와 동서의 태도에 더 이상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시부모님과 동서내외가 주말에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좀 열어달라고 쉬지 않고 두드리길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번 다시 얼굴 안 보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아버지는 또다시 얼굴 붉히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온 줄 아냐? 작은 며느리가 요즘 들어 입덧이 심한데 큰 며느리가 입덧 가라앉히는 걸 잘한다며. 둘째까지 낳았으니까 방법을 알 거 아니야. 그래, 얘 좀 봐라. 아주 반쪽이 되어버렸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냉장고 문만 열면 화장실 직행인데 이러다 탈진해서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도움 받으려고 힘들게 왔는데 그냥 내칠 건 아니지? 저번 일도 그렇고 사과할 겸 온 거니까 대화로 좋게 풀자고. 그래, 형수.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될까봐 너무 걱정된다고요. 형수가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얼굴 붉히면서 싸웠어도 가족이잖아요. 형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예요. 저 정말 이러다가 세상 떠나면 어떡해요? 하루 이틀 입덧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형님이 해준 음식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비찜 해주면 기운 좀 되찾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얘가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네가 신경 좀 써주면 안 되겠니? 저한테 온갖 상처를 줄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찾아와서 뱃속의 애핑계로 저를 이용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아요? 입덧한다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정 힘들면 산부인과 가세요. 여보, 우리 오늘 애들 데리고 바람 쐬러 가기로 했잖아. 서둘러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겠어. 저희 가족도 일정이 있는데 연락 없이 찾아와선 다짜고짜 동서가 입덧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보고 음식을 해달라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이미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으면서 제가 나가달라는 말에 서운하다며 저희 집에서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남편도 이미 그런 모습에 질려버렸는지 당장 나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면서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네요. 그날 저희 가족도 오래간만에 시간을 조절해서 여행 계획을 세웠던 건데 시모와 동서 때문에 모든 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들이 짜증이 났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사정없이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조용히 살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자 남편은 차라리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날 이후 부동산 내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결정에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집이 빨리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시간은 더 지체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차단까지 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자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시도하면서 좋게 풀어가자며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랜 시간 상처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시모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입덧하는 동서를 살펴주던 시모가 무리를 했는지 몸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시부의 전화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는 저희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돼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으면 형님도 기분이 상한 게 있더라도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지금 이걸 보세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왜 형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냐고요? 됐다. 그만해라.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잖니. 그래, 이제 잘들 좀 지내보려고? 나도 여태까지 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으니 당연히 얻게 된 결과인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도움을 요청했었겠니? 그만큼 나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전화를 계속 했던 거다. 이번 일을 통해서 나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앞으로는 너한테만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게끔 하마. 그러니 앞으로는 좋게 풀어갔으면 좋겠구나. 막내 며느리가 박사학위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얘도 흠이 없는 건 아니잖아. 대학 시절 때 부모가 한날 한시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는 그래도 부모님은 다 계시잖니. 막내 며느리는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으니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서툴 수도 있고 네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순 없겠니? 과거의 일들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형님, 제가 전에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론 잘할 테니까 이제 그만 기분 좀 푸세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시모와 동서를 바라보던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두 사람을 쳐다만 봤어요. 또다시 제가 겪게 될 아픔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해 주기로 했었죠. 남편도 그런 제 결정에 존중해 주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간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큰일을 한번 치르고 나니 시모와 동서는 항상 제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살폈어요. 저 또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입덧 때문에 고생을 하던 동서가 저에게 묵은지찜이 먹고 싶다며 부탁하길래
제대로 먹지 못하는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 돼서 그날 저녁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반찬을 미리 만들어서 주말에 시댁에 주고 오는 정도였는데 동서가 가족들끼리 저녁에 먹고 싶다는 말에 남편도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묵은지찜을 하기 위해 마트에 들러 고기 좀 사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반겨주었고 시모는 제 옆으로 다가와서 눈치를 보더니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편했던 저는 동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이 모이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묵은지찜 냄새가 너무 역하다면서 치워달라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싫다며 경기를 일으키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다니. 좀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동서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먹으려고 양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속이 비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먼저 줘볼까? 힘들게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봐야 하지 않겠어? 아, 진짜 제 말 안 들려요?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요. 냄새가 역한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먹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먹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게 얘는 입덧이 점점 심해지니? 밥 먹기 전에 비위상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너는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춰서 얘 밥도 못 먹이고 이게 뭐니? 동서 혼자 먹을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저녁을 먹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또 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지켜봤었는데 너는 손이 너무 느려. 일부러 막내 며느리 속 뒤집어지라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형님, 입덧 안 해봤어요? 제때에 먹지 못하면 냄새조차 맡고 싶지 않다고요. 둘째까지 나왔으면서 이런 거 하나 딱딱 못 맞춰요? 나 참 힘들게 장봐와서 땀 흘리며 정성껏 준비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야? 나는 동서가 먹고 싶대서 계획에도 없던 일이었는데 동서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 이게 서로를 위한 배려인 거야? 입덧 때문에 갑자기 먹고 싶지가 않으면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임산부 배려는 당연한 거라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음식 해주세요. 갑자기 백숙이 먹고 싶어요. 당장 장봐와서 해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해줘라. 백숙 먹고 싶다는데 어쩌겠니? 임산부인데 네가 이해해줘야지. 기분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 너도 잘 알잖니. 묵은지찜은 일단 치워버려라. 얘가 냄새 때문에 곤욕스러워하는데 어쩔 수 있겠니?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좀 쉴까? 아니면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니요.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갈게요. 한숨 자고 나올 테니까 백숙 준비해 주세요. 정 힘들 것 같으면 배달이라도 시키던가요. 아유, 진짜. 밥 한 끼 먹는 거 정말 힘드네. 동서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려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며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하길래 너무 놀라 피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때마침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오자 시모는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은 주방에 서 있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동서는 방에서 급하게 나와 화장실에서 입덧을 한 뒤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 그런 동서를 보자마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시동생은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동서를 뒤따라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이미 풍비박산 난 거나 다름없었죠. 시부는 소파에 주저앉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동서내외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동서내외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오늘 바로 잡을 거니까 둘 다 당장 무릎 꿇어. 재수 씨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가족 간에 분열을 만드는 거야? 입덧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꼭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돼? 앞으로 조심하겠다면서. 지금 집안 꼴을 보라고. 어머, 그래서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형님이 제때에 음식 해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제가 부탁한 게 언제인데 그거 하나 딱 못 맞춰서 밥을 먹지 못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아주버님이 책임질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말만 그러지. 일부러 제가 고통받는 걸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동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음식 준비해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고통받는 걸 즐긴다고? 오늘로써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 동서랑 나는 서로 좋아질 수 없는 관계고 앞으로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상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네가 직접 해서 먹어. 더는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동서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무방비 상태로 당해 버렸고 동서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동서를 저에게서 떼어내려고 밀어내는 순간 손으로 잡고 있던 인부복이 뜯어졌고 온 가족이 동서의 몸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동서의 임신한 몸이 아닌 임신 체험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그걸 보게 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어 동서의 몸을 빤히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시동생이 급하게 동서의 몸을 숨겼지만 이미 모두가 거짓 임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버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동서도 많이 당황했는지 시동생 등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임신이 아닌 거 모두가 알게 됐는데 그만하고 나오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동서가 잠시 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자 시동생이 뜯어 말렸는데 갑자기 동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어요. 시모는 그만 연기하라면서 발길질을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길래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가족들은 서둘러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동서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던 건 숨기려 했던 일들이 드러난 거에 대한 충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동서가 임신인 걸 속이고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린 거 외에는 딱히 문제가 보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동생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시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다는 말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던 게 다였다며 딱히 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건 없었다고 했는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순간 가족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가 지금까지 입덧을 했던 건 위암 때문이었고 이미 이기가 지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 모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 동서를 한심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써야지. 괜히 깨부려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니? 이런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위암이라는 걸 바로 알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이럴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입던 연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상상 임신이 된 것처럼 몸에 조금씩 변화가 와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였어요. 제 몸에 암이 생겼는지는 꿈에도 몰랐었다고요. 저는 아이 가지는 게 두려워서 나중에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만 숨기면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이랑 형님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당장 갈라서라며 병실 밖으로 나갔고 저희도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시모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부와 시동생은 동서를 한 번만 봐달라며 설득을 시키고 있었으나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마음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동서는 수술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 전에 저희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 한번 안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한 시모는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했던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정대로 이사를 진행할 거고 이번 일을 통해 가족과의 연을 아예 끊어낼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만 보며 사는 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네요. 암이라고 도와달라며 손을 내미는 동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떠날 날이 돼야 깨닫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의 업보겠죠. 인생살이 정말 쉽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도 남들 못지않은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써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인문계열보다는 상고를 진학했죠.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남들보다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언니는 당연하게 대학을 진학하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고 저는 상고를 졸업하여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상고에서도 성적도 우수하니까
LG 생산직은 문제 없을 거야. 전교 3등까지 뽑아가거든. 어때? 아,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싶었는데 대기업이면 더 좋아요. 전 돈을 빨리 벌고 싶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모범적이었으니까 선생님은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전 그렇게 생산직을 하다가 시기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재밌게 일했어요. 저에겐 고졸 출신 생산직이란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 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제가 제 일에 떳떳하면 되니까요. 부모님도 제가 일을 시작하니 조금 더 안정이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섭섭하다거나 나도 대학을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취직을 해서 집안을 조금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렇게 3교대 생산직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급여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졌죠. 언니의 대학생활 용돈까지 주었으니까요. 고마워, 소희야. 가뜩이나 너 일하기도 힘든데 나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언니로서 면목이 없다. 아니야, 언니.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든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언니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걸? 언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야. 언니가 아빠 엄마 체면을 살려줘야지. 안 그래? 열심히 할게. 그리고 네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힘내줘. 알겠지? 저와 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매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 밤낮으로 일하며 언니의 용돈도 되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시작했어요. 워낙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고 언니는 졸업을 하여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였고 저는 여전히 일을 해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전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고졸 생산직인 저와는 다르게 결혼할 남편은 가방줄이 긴 남편이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 학력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죠. 역시나 제 걱정과 마찬가지로 시댁에선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귀하게 키운 석박사 아들을 고졸 생산직한테 장가를 보내다니요. 나 쓰러지는 일 보려고 하니? 우재야,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애를 갖다 붙이길, 어? 넌 교수 될래야. 착하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아직 전 교수 된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원생인데 지금 이 여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 좀 해줘요.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지. 교수만 되면 내노라 하는 집 여식들이 줄을 설 텐데 고작 홍순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 아무튼 절대 안 돼, 걔는.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니까. 왜 네 앞니를 꼴려 그래? 전 소희랑 결혼할 거예요, 무조건.
소희 진짜 착하고 좋은 애요.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다음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콩순이랑 돈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야. 네가 지금 돈에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안정감을 찾아야 공부에 집중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남편의 막무가내 결혼 진행으로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절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원하는 예단 목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교수 남편 얻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했었지만 결혼 전 얼굴을 붉히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우재한테 얘기는 들었지? 우리 우재는 곧 교수 될 애야. 네가 결혼을 한다면 네 주제에 교수 사모님이 될 텐데 이 정도 예단은 기본 아니니? 이건 다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고. 네, 예단은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게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어머님도 저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고 됐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전 씁쓸했지만 제가 겪어야 할 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일만 해온 저는 솔직히 모아놓은 돈은 또래에 비해 많았어요. 전 어머님이 원하는 예단을 준비해 갔죠. 어머님은 내심 놀라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인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를 해야 했지만 저 역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 탐탁치 않아 하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도 싶었고요. 전 최대한 싹싹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예단은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더구나. 그래야지. 이제 네 남편이 장차 교수 될 건데 이 정도 투자도 못하겠어? 네, 감사해요.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우재 씨 뒷바라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됐다. 너랑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뭐 좋아서 허락한 줄 아니? 그리고 사실 네가 집도 해와야 하는 거야. 알아? 남편이 교수 되면 네가 교수 사모님이 될 건데 언감생심 너같이 공순이가 사모님이 말이 돼? 집도 해와야 하는데 내가 봐준 거다. 어머니, 공순이라고 하지 좀 마세요. 그냥 생산직 하는 직원이지. 꼭 그렇게 공순이.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끼리 좀 웃으면서 서로 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전 정말 어머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막혔는지 절 노려보았고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결혼 전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들시들해졌죠. 오늘은 어머님이 나보고 일 갔다 오자마자 이불 빨래를 다 해놓으라 하신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빨래 저거 다 하고 저녁 차리고 자기는 맨날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내일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쉽냐? 교수는 쉽게 되냐고. 나도 논문 쓰고 교수님 시중 들고 이래저래 할 게 많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엄마가 좀 까탈스러운 건 있어도 그래도 나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그냥 네가 좀 참아. 며느리잖아. 뭐?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일찍 들어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지. 나도 힘들어서 그래. 네가 대학원을 안 다녀봐서 그래.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아휴. 이래서 엄마가 결혼을 그렇게 말렸는데 누구 탓을 하냐? 내 탓이지. 지금 결혼을 후회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자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야말로 진짜 내 발등을 찍었어. 그렇게 남편과는 싸움이 잦아졌어요. 결혼하고 제 마음이 제일 힘들었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매일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늘 치여 살았어요. 그렇게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가 저에게 봉사활동을 해보자고 권유하더라고요. 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원래도 남을 돕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죠. 그렇게 양로원이나 보육원,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취약계층을 보다 보니 난 지금 참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하루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살아갔죠. 그러다 양로원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절 손녀처럼 무척이나 예뻐하시는 분이었죠. 저 역시도 할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잘 따랐고요. 아유, 참 젊은 처자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누구 집 딸인지 참 예쁘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예뻐해 주시는 거죠, 뭐. 봉사활동하면 마음도 뿌듯해지고 바쁘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사지 멀쩡한데. 그러게. 생각이 아주 똑바로 박혔네. 요즘 것들은 귀찮은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그럼 평일엔 매일 일 나가는 거야? 네. 평일엔 출근하고 토요일에 봉사활동, 그리고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 가족들은 일요일에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 평일에도 오고 일요일에도 오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나를 끔찍이 생각하거든. 이 쭉 늙으니 뭐가 이쁘다고. 할머니가 왜 죽 늙은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신데. 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까지 식사 잘하시고 계세요. 전 그렇게 봉사와 일을 번갈아 가며 했었죠. 남편은 매일 늦은 밤 퇴근해 주말이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늘 갑갑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외로운 마음도 들었고 내 생은 정말 글렀나 싶을 정도로 슬프기도 했죠. 그래도 막상 교수가 되면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논문에 교수 준비에 이것저것 바쁜 남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는 날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밤새 얼굴도 못 보는 남편 대신 저에게 오는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지만 그래도 참아야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는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니? 그렇게 밖에서만 놔두니까 우재도 마음을 못 잡지. 저게 부부야 뭐야. 아휴. 봉사활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제 할 일 하고 다니니까 어머님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식사 차려놨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설거지는 그냥 담가두시면 제가 와서 할게요. 오늘 우재 씨도 늦는다고 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너 일은 다른 거 안 구하니? 아니 우리 우재 이제 곧 교수 될 것 같은데 와이프가 생산직이 말이 돼? 다른 일 알아봐. 무슨 일이요? 어머님도 가발 공장 다니시면서 우재 씨 키운 거 아니에요? 전 제 일에 떳떳해요. 우재 씨 교수 되는 거랑 제가 일하는 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님은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갔기 때문에 어머님도 딱히 말씀은 안 하셨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절 소홀히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밖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죠. 그동안 소원해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겸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살림하랴 생활비 대랴. 내가 번번이 돈도 많이 못 갖다 주고 네가 고생 많았을 거야 아마. 알긴 아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좀 바쁜 거 좀 끝났어? 어머님 좀 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적적해 하시더라. 이제 교수 임용이 코앞이야. 근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수가 되려면 접대도 해야 하고 좀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 뭐? 그게 교수 자리 돈으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자기 그동안 논문에 모시고 있는 교수님 시중 든 게 교수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거 포함해서 돈도 필요하다는 거지. 내 노력 플러스 돈. 그래서 말인데 내가 교수가 되면 누가 제일 좋겠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일 좋겠지? 난 자기가 교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학원 자리에서 애들 가르쳐도 좋고. 넌 왜 이렇게 꿈이 작냐? 교수 사모 안 되고 싶어? 남들은 교수 사모 못 돼서 안달인데. 그래서 말인데 돈 좀 해줘. 뭐? 돈? 돈을 해주면 교수가 되긴 하는 거야? 아,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지금도 강사일 하긴 하잖아. 3장이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임 교수 되는 건 문제 없어.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어? 나 제발 도와주라. 그럼 자기도 좋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약속해. 교수 되면 이제 시간도 많아지니까 아기도 갖고 가정에 집중하겠다고. 아,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바빠서 그렇지. 나 몰라? 연애할 때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알잖아. 나만 믿어. 고마워 자기야. 남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쓰고 아끼고 한 푼 두 푼 모은 3억이란 돈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만은 저를 아내와 며느리로 대우를 해주었네요.
처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봐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쁘진 않았죠. 3억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저에겐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에 나쁘진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언니도 뒷바라지했고 집안일도 도왔던 저로서는 이런 게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 기분도 역시 좋았고요. 참 사랑에 목말랐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드디어 우리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전임 교수 되면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덕분이야. 내가 교수 되는 거는. 진짜 고마워. 나 밀어주는 교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번 전임은 나눈 당상이야. 내가 결혼 한번 잘했지. 엄마, 내가 뭘 했어요? 저 결혼 잘했죠? 여보, 진짜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고마워. 어머님도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자기 이제 전임되면 시간은 조금 생기는 거지? 우리 이제 아이도 갖고 진짜 좀 부부처럼 지내보자. 맨날 자기는 연구실에 박혀있고 나는 일만 하고, 안 그래? 아이는 아직 일러. 이제 신혼생활이다 생각하고 즐기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잖니. 축하해요, 우리 교수 아드님. 처음으로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전 얼떨떨했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서야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전임 교수가 되었고 전 교수의 와이프가 되었어요. 이 행복도 잠시였고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매번 늦는 날도 잦아졌어요. 교수 되면 시간 좀 많을 거라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늦어? 교수 되기 전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심한 거 아니야? 외박도 하고. 아이,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너 자꾸 그렇게 무식한 거 티낼래? 그냥 교수 삼으면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무식?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아이고, 시끄러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아이를 갖기로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미뤘어요. 꼭 아기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전 역시나 혼자였죠.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막아섰고 전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봉사활동만 꾸준히 하였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언제 고민이 생겼나는 듯 없어지기도 했고요. 아는 언니 통해서 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제 가치관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죠. 전 할머니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고민도 하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저를 손주처럼 생각하는 할머니는 제 고민을 들어주었죠. 이혼혀. 요즘 젊은 처자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러냐? 내가 손주 같아서 하는 말이요. 에휴, 그러게요. 저 참 미련하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하면 속상해 하실 거고. 그래도 할머니가 제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이제 슬슬 가야겠어요. 시간도 됐고. 그려. 언제든 와서 얘기해요. 이 할머니 심심할까봐 말동무도 해주고 맨날 올 때마다 화과자도 사오고 고맙다잉. 제 베스트 프렌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과 둘이서 속닥속닥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제가 들이닥치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왔어? 깜짝이야. 인기척 좀 해라. 집에서 퍼질러 놓으니까 이제 밖으로 싸돌아 다니냐? 좀 기척 좀 해. 소름 돋게. 아니, 오늘은 일찍 왔네? 근데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길래 조용히 속닥속닥이야? 어머님, 저 왔어요. 밥이나 차려라. 고양이처럼 우리 얘기를 그렇게 엿듣고 있어? 하여튼 너는 정이 참 안 간다. 밥 차려 얼른. 정 그렇게 밥을 차렸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 속닥속닥의 이유를 곧 알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니 너무 황당했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혼하자니까. 너한테 마음 없어. 알았잖아 원래.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왜 사는 거냐?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 갑자기? 뭐 잘못 먹었니? 이제 교수 됐다고 나는 필요도 없어졌다 이거야?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네가 준 3억 다시 돌려줄게. 그니까 이혼하자니까. 서로 인생 살자. 우리 잘 안 맞았잖아. 각자의 길 가자고, 어? 그래, 이혼해라. 나도 이제 네 꼴 보기 싫어. 그 답답한 얼굴을 하고서는 우리 교수님 좀 놔줘. 너랑 급이 안 맞잖니? 이제 교수 됐다 이건가요? 이제 새 장가 가려고? 그래서? 나 실컷 이용해놓고 두모자가 지금 나보고 물러나 달라고? 전 어이가 없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제서야 행복해지나 했더니 어떻게 저한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전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감시한 결과 놀라웠어요. 이미 만나는 여자는 있었고 그 여자와 얼마나 깨가 볶던지 전 기가 막혔죠. 이미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핸드폰으로 남편 사진을 찍어댔고 집으로 와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다 알았으면 이제 그냥 물러나 좀. 나도 새 출발하자. 이 여자랑 너랑 비교가 될 것 같아?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이혼해 그냥. 아니, 난 절대 못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3억 준다고? 이제 교수 되니까 그 돈은 우습다 이거야? 그 돈 없어서 쩔쩔매며 어머님이랑 나한테 빌빌대던 게 이제는 3억 줄 테니 조용히 물러나라. 미안한데 절대 못 물러나.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는 거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솔직히 너랑 어울리기나 하냐?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나 그동안이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해. 나 이 집 시집와서 죽어라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에게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집어 삼켰죠. 독해져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하셨고, 전 그런 말들을 개의치 않아 하고 다 무시해버렸죠.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유, 독한 것. 내 방이나 치워. 네가 언제까지 이혼 안 해주나 봐라. 넌 이혼하게 되어 있어. 알겠냐? 아유, 독종. 과연 그럴까요?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리 아세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전 절대 못 물러나니까. 그렇게 전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구석구석 치우면서 이악 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청첩장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청첩장에 찍힌 건 김우재, 서효린 언약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미 언약식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니 허탈하면서 절망스럽더라고요. 전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언약식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식에 나타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언약식 날짜가 되었고 전 그렇게 언약식에 나타났죠. 자, 오늘 김우재 군과 서효린 양의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일어나서 축배를 들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행복한 모습, 정말 저랑은 결혼을 왜 한 것일까요? 사회자의 소개 인사가 끝이 나고 사회자는 뒤이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말한 이유가 확실해졌죠. 우리 대명대학교 총장님의 하나뿐인 따님 서유림 양이 오늘을 위해 축하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그 여자는 남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3억을 줄 테니 나가 떨어지라고 한 것이죠.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한참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덜컹 주저앉고 말았죠. 그렇게 망연자실 언약식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확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저를 나지막히 불렀습니다. 놀라웠죠. 얘야.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요새통 봉사활동 오지도 않고 우리 소녀랑은 아는 사이인 거야? 축하해 주러 왔어?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 좀 보세요. 저기 저렇게 환히 웃고 있는 게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네? 뭐야? 우리 소녀딸이랑 약혼하는 저 남자가 네 남편 그 후레 자식이라고? 기가 막혀. 아니, 내 소녀야, 저 여자애가. 네? 어떻게 그런 우연이... 아니, 그럼 할머니도 제 남편 봤던 적은 있겠네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낯짝이 음흉하다 했더니
그동안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게 저 자식 때문이었냐? 내가 그놈 면상 한번 보면 욕 한 바가지 해주려고 했더니 아주 오늘 날 제대로 잡았다. 저 나쁜 놈이 감히 여자들을 망치려 들어? 아휴, 가만두나 봐라. 할머니의 말은 놀라웠어요. 남편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의 손녀라고 했고요. 전 기가 막혔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곧장 언약식장으로 들어가 성치 않은 몸으로 제 남편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저도 놀랐죠. 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놀라 할머니를 뜯어 말렸지만 할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죠. 이 나쁜 쌍놈의 새끼. 네가 감히 두 여자를 가운데서 갖고 놀아?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내 지팡이 어딨냐? 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 약혼자한테,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축하한다고 하시더니 이유도 없이, 네? 할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 고정하시고. 효린아, 할머니 요양원 다시 모셔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신 것 같아. 제정신은 네가 더 아니지. 이 미친 유부남이 어디서 다른 사람이랑 언약식을 해? 안녕하세요. 저 여기 김우재군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아니면 아시고도 이걸 강행한 건가요? 얘 유부남이에요. 결혼 4년차 유부남. 뭐야? 유부남? 아니,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았나? 김 교수, 말해보게. 그러고도 감히 내 딸을 넘봐? 내가 이걸 그냥? 아주 골고루 거짓말하고 다녔구나.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못 당하죠. 제가 이 사람 교수대게 3억도 투자했어요. 근데 교수 되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봉을 잡았네? 이러려고 이혼하자고 했니? 너 내가 그냥 물러날 줄 알았어? 제 말에 그 대학교 총장님과 총장님의 부인은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할머니는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상에 차려져 있던 김치를 들고 와 제 남편의 귀싸대기를 후려 갈겼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도 힘입어 같이 남편에게 악쓰기 시작했어요. 이 후레 자식, 감히 우리 소녀를 농락하려 들어? 그리고 우리 손녀 같은 소희한테 네가 감히 돈도 꿀꺽하고 내가 처음 인사 올 때 느낌이 안 좋다 했어. 네 놈이 그렇지. 아이고, 뻔뻔한 자식. 내가 힘만 더 남아 돌았으면 더 혼쭐을 내줬을 거다. 어머,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이게 뭔 짓이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몰라도 제발 그만두세요. 네가 그 어미년이구나. 네가 문제지. 자식 새끼를 그렇게 키워? 너도 좀 맞자. 이 뻔뻔한 모자 같으니라고. 할머니, 여기 잡채 있어요. 이걸로 아주 뺨따기를 날려버려요. 내가 당신들 용서할 줄 알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래, 이혼하자. 네가 교수를 얼마나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총장님이 가만히 있을까? 이 구질구질한 모자야, 정신 차려.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언약식을 망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교수 아들을 방해해? 네까지 깨? 뭐? 말은 똑바로 해. 지 인생 자기가 꼬는 거지. 욕심부리다 끝이 없었지.
당신들의 끝이 여기야. 알겠어? 이제 소송 준비해. 저 할머니 그리고 언약식 당사자인 총장 딸 셋이서 모자를 묵사발로 만들어놨죠. 총장 딸은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울면서 뛰쳐나가는데 정말 저 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한참을 두 모자를 패대기를 치고 나니 기운이 쏙 빠졌고요. 얘야, 일어나라. 넌 아무 죄 없어. 오늘부터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렴. 이런 일에 넘어지지 마, 어? 할머니, 감사해요. 저 정말 아득하고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도 내 손녀나 다름없으니까 인생 공부했다 쳐라. 저런 놈 상대할 필요도 없어. 네가 훨씬 아깝다. 저런 인간한테. 에휴.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 이제 홀로 서기 할 용기가 생겼어요. 계속 앞날이 아득했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전 그 길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하여 오늘 언약식까지 한 증거 영상 덕분에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학교도 잘렸죠. 그리고 시간 강사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모자의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죠. 전 남편과 깨끗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남편 재산 분할도요.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더 이상의 용서는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총장네 집에서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걸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행히 할머니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남이었지만 인연이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전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남편이랑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행복합니다. 요양원 봉사로 알게 된 할머니가 저의 은인이 되었죠. 순간의 인연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우쳤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꼭 소중히 대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